저거는 이제 기본이 안 된 건데 자유에 아마 지읒도 모른다고 저는 입이나 다물고 있든지. 한동훈이 될 줄은 알았지만 참 국민의힘 어떤 정당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선 앞두고 그냥 검사 출신 갔다가 대선 후보 만들었죠. 그걸 보면서 그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했는데 그걸 또 그냥 대선 후보는 대선 후보고 대통령이 됐더라고 하더라도 보수 정당의 가치를 좀 지키고 그렇게 좀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정당 발전인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렇게 좀 제대로 가는 것 같았죠. 그래서 개혁 보수 기치를 내세우고 젊은 층도 넓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신인규 대표 같은 분도 좀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잡아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또 그 자기 새끼 갖다가 또 비대위원장 시켰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서로 갈라졌다고 하는데도 또 대표가 되고 참 어제 저녁에 상당히 정치권에 오래 계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지금도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봐도 저거 짜고 치는 것 같아.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취재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갈라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이 갈라설 수 있는 사람인가? 막 이렇게 걱정들을, 그런 의심을 계속 갖고 계신데 신인규 대표님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완전히 갈라졌나요? 어땠나요? 근데 이제 그게 좀 헷갈리실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본질을 늘 생각을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검찰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검사동일체 원칙 내지는 과거에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함께 연루되어 왔던 범죄 공동체라는 측면에서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기들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언제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저는 그런 사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는 한동훈 후보가 썩 들지는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원희룡 후보를 많이 전폭적으로 밀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잠시 윤한 갈등이 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저는 본질에 있어서 자기들이 다 절벽 끝에서 죽기 살기로 발버둥 칠 때에는 언제든지 둘은 또 한 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둘은 하나다라고 보는 것이 더 본질적인 접근에서는 적합한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싸워도 하나다. 악당은 하나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정당이 이제 뭐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이렇게 이제 뿌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그래도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처럼 어떤 가치 정신 추구하려고 하는 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좀 진화해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뿌리는 군인, 장사치, 검사 그냥 오로지 권력만을 뭐 이렇게 해왔던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김정국 원장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탄핵당한 정당이잖아요. 탄핵 수사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정권을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좀 뿌리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생력을 잃었다. 자생력을 잃은 정당에서 남은 건 말씀하신 권력을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의 문제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랜 A를 대통령은 추구했을 거다. 한동훈 싫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플랜 B는 항상 작동했다. 안 된다고 한동훈과 싸울 건가? 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동훈도 보니까 이 감각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우리 정부가 굉장히 성과가 많았다. 유능한 정부다. 근데 평가를 못 받은 건 민심을 청취하지 못했고 설명 설득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과 똑같은 언어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총선 패배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국정 운영 방향은 옳았다. 하지만 이걸 잘 설명하지 못했다. 저는 이미 한동훈은 고개를 숙이고 대통령과 어떤 형태든지 접점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왜 한동훈이 차별화보다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한동훈의 생각은 당대표에 있는 것 같지 않다. 제 느낌에는. 오히려 대권에 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싸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미 이제 중앙일보는 이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어대 6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대 6. 네, 어차피 대표는 6개월. 6개월.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체제로 갈 거라 이런 얘기도 하고 바른정당 시즌 2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을 안 듣는 한동훈이라면 앞으로 그건 어대 6 바른정당 시즌 2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판단. 전 그렇다면 약삭빠른 한동훈은 고개를 숙이겠죠. 제가 볼때 민심의 눈높이보다는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출 가능성이 당분간 높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하나 확실한 거는 앞으로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주량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맘대로 안 될 거기 때문에 밤마다 더 알코올에 의지하는 밤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아까 그 김종욱 박사님 잘 짚어주셨는데 탄핵 이후에 이 정당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무너진 상황에서도 권력을 탐하다 보니까 본인들을 수사했던 수사검사 2명을 데려다가 지금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을 논아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좀 기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 초보 정치인인데 8개월 만에 한동훈 대표 역시 검사 출신의 초보 신인인데 7개월 만에 지금 당을 접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을 접수하는 정말 그 군사작전하는 능력 하나는 아주 뛰어나다. 예, 전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저는 어제 한동훈의 62%로 결선 없이 당권을 접수한 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완벽한 패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에 의해서 매섭게 심판당했고요. 어제는 당심에 의해서 저는 무섭게 심판을 받은 결과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원희룡, 나경원 이 두 분은 정말 반성하셔야 된다. 정치를 그렇게 20년, 30년 오래 그것도 보수정당에서 해오셨는데 한동훈이라는 7개월짜리 정말 정치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완전히 스타일 구길 정도로 대패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 나경원 이 두 분이 경선 과정에서 대안부재로는 확실히 드러냈다. 그 미천없음을 드러냈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확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도적인 면에서도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한동훈으로 가야겠다라는 보수 진영에 좀 결단이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수정당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봤는데 그러면서 그 정당에서 한번 새로운 개혁 보수를 해보겠다고 들어갔던 신인규 대표가 많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우리 신인규 대표님은 어떻게 느낄까 궁금했고 그러면서 저는 왜 정당 바로 세우기를 생각했는지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정당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인규 대표를 100% 지지하고 성원한다. 그런 말을 오늘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가 한 3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의 제 마음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빨리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허는 정도로 안 되고요. 완전히 저는 골조까지 끝까지 뿌리가 저는 무너져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 보수정당도 그 폐허 위에서 전 다시 한번 정리될 건 정리되고 새 출발을 온전하게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를 이제 보수 재건파 이렇게 부르고 다니는데 아무튼 정당 바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국 정치 발전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제 누가 무릎을 꿇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윤석열이 더 깡다구가 있어 보이지만 한동훈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둘 다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윤석열이 무릎 꿇고 아이 좀 잘 봐줘 이럴지 신인규 대표님 보시기에는 누가 무릎을 꿇을 것 같습니까? 이제 여당의 내부 상황은 이제 권력 투쟁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태양이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처럼 권력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해서 공유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는 해고 한동훈 대표는 이제 뜨는 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서로의 크로스가 되는 시점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가고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골치 아픈 게 뭐냐면요.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강조했습니다마는 당과 정부가 공동 운명체다. 또 한 몸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몸으로 가다 보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모든 실정의 부채를 갖다가 뒤집어 써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다 심각한 것은 인사를 가지고 내지는 정책을 가지고 이 정부를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중증 상황이기 때문에 살릴 수 없는데 같이 가야 된다. 저는 언젠가는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의 칼을 좀 빼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당 내 야당의 포지션을 가지고 성공을 거두려면은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선명하게 선을 긋는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MB 정부 내에서도 여당 내에 있지만은 야당의 포지션을 가지고 선명하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권 교체의 수단으로 갖다 썼거든요. 그럼 한동훈이 과연 선명한 야당 대표의 느낌을 낼 수 있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한동훈 첫 일성을 들어보면은 변화와 미래를 외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더 경청하겠다, 더 설명하겠다, 더 설득하겠답니다. 아니 경청과 설명과 설득이랑 미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엉뚱한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명한 야당의 포지션을 가질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시기의 문제인데요. 설사 선명한 야당 지위까지 한동훈이 기적적으로 가더라도 이미 윤석열 정부 임기가 2년 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한때 해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야당 짓을 세게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더 비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명성이나 시기의 문제나 뭐로 보나 한동훈의 전략은 통하기는 매우 어렵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동훈이 차별화해서 대표는 됐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다 한 통속으로 보이는 거죠. 예. 검찰총장 출신 뒤에 법무부 장관 출신의 대선 후보 과연 뽑아줄까요? 이들이 다 원팀이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내부에서 당대표 좀 돼보겠다고, 또 다 미래 권력이 돼보겠다고 조금 다른 말 좀 해가지고 대표가 됐는데, 그걸 국민들이 믿고 아 그래 너는 좀 다르겠구나 이렇게 하고 또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나는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나마 개중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기에는 그래 네가 좀 싸워봐라 가서 이재명 대표랑, 이런 생각으로 뽑았던 것인데 우리가 보기엔 택도 없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나경원 후보는 세 번째 당대표 전당대회 출마를 했는데 다 안 됐잖아요. 예. 그런데 세 번째 최고위원 출마해서 다 된 사람이 김재원 그래요. 최고위원이에요. 참 대단해요. 물론 두 번째는 정강훈 목사 5.18 폄훼 네. 발언 이것 때문에 이제 금방 물러나긴 했는데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래 그나마 최혜병 특검 제3자 뭐 특검 얘기하는 그나마 그 말이라도 하는 한동훈이 낫다라고 이제 민주당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특검법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발 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토론을 좀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당이 투탑 체제다. 그러니까 당대표와 원내대표 체제인데 최혜병 특검법이나 뭐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내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의를 해서 만약에 최종 결론이 안 나고 서로 이견이 있으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손을 들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녹록치 않겠다. 우리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크게 지금 기대할 게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내부 분위기를 소개해드리면, 제가 최근에 이제 여당의 좀 중진 의원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선을 많이 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깐죽깐죽거린 태도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나름대로 원내대표 시절에 싸웠던 문제를 가지고 직접 기소를 했던 검사가 이걸 가지고서 뭐 공소권 취소 청탁하지 않았냐. 이 발언을 듣고 그 텔레그램에서도 윤한홍 의원부터 해서 다 항의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분위기가 팔짱 끼고 한동훈 너 얼마나 잘하나 한번 두고 보자. 지금 이렇게 아주 그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가 처음 대표하다 보니까 많이 삐그덕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중진 의원들이나 현역 의원들이 따뜻한 눈으로 감싸주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그거를 꼬투리 삼아가지고 상당히 좀 거칠게 들이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한동훈 대표가 아마 넘어야 될 큰 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답은 나와 있어요. 서로 최대한 이용해 먹을 만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 둘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얍삽하게 하다가 더 얍삽한 사람이 이제 이기는 그렇죠. 아주 지저분한 게임인데 네. 저 원희룡 후보 입장도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원희룡 후보도 어제 이제 경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뼈 있는 말을 합니다. 특검과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특검 탄핵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다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과 좀 섞여가지고 아마 한동훈 후보 대표를 계속 이제 발목 잡는 문제로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은 이제 뭐 아이고 뭐 저 시킨 대로 했으니까 총리나 시켜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다 압니다 이제. 엉감생긴 총리를 바란다고요? 민주당에서 가만히 동의가 안 있습니까?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웃긴 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 예. 지선 크게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윤핵관 의원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저녁 약속 잡다고 전화 많이 왔습니다. 아. 좀 해야겠다. 이거 비싼 밥 사주시고 이랬어요. 어. 네,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어허. 그런데도 한 1, 2주 있으니까 또 일을 버리시는 게 대통령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은 뭐 축하난 같은 거 보내주고 그다음 한 일주일 있다 시작할 겁니다. 근데 뭔 저는 얘기예요? 조금 그러니까 이제 일단 대표가 됐으니까 난 보내고 축하하는데 일주일 지나면 공격 개시할 거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아. 취지입니다. 근데 저는 저 이준석 의원의 저 발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본인 사례를 예를 드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권력을 같이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권력을 해먹는 과정에서 투쟁에서 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좀 쪽팔려서라도 저런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저걸 방송 나와가지고 무슨 무협지 얘기하듯이 신나가지고 저렇게 다른 사람의 이제 빗대가지고 본인의 경험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게 좀 측은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무능함을 저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이제 한동훈, 윤석열 싸운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뭐 한동훈이 이준석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조직을 좀 관리를 해봤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앞선 사례들을 보면서 한동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은 빠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권력이 빠지는 단계에서 만약에 그런 식의 뭐 한동훈 몰아내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전 한동훈이 오히려 되치기에서 더 이길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과 이준석은 좀 능력적인 면에서는 좀 달라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동감하는데요. 그 당시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공소취하 그 문제 꺼내가지고 막판에 한 사나흘 세게 싸웠잖아요. 그때 부탁하지 않았냐고. 그게 사실은 나경 후보에 대해서 너도 이런 거 있었잖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경고일 수도 있지만 그게 용산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카드 가지고 있다. 너네 조심해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문자에 대해서 제가 답을 했다면 국정농단이 됐을 겁니다라고 얘기도 했고 또 그 문자를 다 공개하면 위험해진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문자 비단 그 문자뿐만 아니라 카톡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뭔가 21년간 얽히고 설키면서 온갖 상황을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체제처럼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상황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당이에요. 총선에서 대패를 했잖아요. 참패를 했잖아요. 그 총선을 이끈 장수잖아요. 그 사람을 다시 또 사령관으로 내세우는 정당도 정말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비정상 정당에는 비정상 대표가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속 터질 일이고 나라 걱정할 일인데 정말 국민의힘 자체가 아까 뭐 뿌리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집단적으로 지금 권력에 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정상 집단이기 때문에 비정상 집단에는 한동훈 같은 깐족 검사가 오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그 이후에 상황이 여러 가지 변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 제가 말하는 제3자 특검법을 정면으로 거부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저는 지금 생각도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당내 우리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해 보겠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탓으로 넘기는 거죠. 예. 그 토론에서 결과가 이거 안 됩니다라고 나오면은 그 민주적인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할 건가요? 그러면 지금 걷어들였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런 태세인 것 같은데 아까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토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토론을 해본 다음에 좀 보겠다. 정치는 살아있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지를 열어놓은 거죠. 난 정치는 살아있는 거요. 그 말할 때 상당히 좀 빈정이 상했어요. 네가 정치를 뭘 알아? 이런 생각이 확 그러니까요. 들더라고요. 그것도 DJ가 하신 말씀을 저런 식으로. 너무 짜증나는데요. 아무튼 이거를 원내에 일단 토스하고 좀 지켜보자는 쪽으로 한 발 튼 것 같아요. 본인이 당장이라도
특검법을 발의한 다음에 야당하고 함께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죠. 이거 원내에 뭐 무슨 민주적 절차 거론할 일이 아닌 거거든요. 본인이 계속 본인 주장이 옳고 내가 이 제3자 특검법을 제안함으로써 그나마 우리 당이 돌파구를 마련했다라고 다른 후보들을 다 그렇게 기선제압하듯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특검법 빨리 발의를 해. 그러고 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논쟁의 부분은요. 예를 들면 지켜보자가 아니에요. 예. 지금 2등을 한 김재원 최고나 4위인 김윤전 최고나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거 당신 거 아니잖아. 당신이 뭔데 거기서 판단을 해. 추경호 원내대표가 판단할 거니까 당신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 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서 말을 하면 계속 꼬일 수밖에 없고 특검을 하냐 마냐의 문제, 제3자 받냐 마냐의 문제로 가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지금 원외잖아요. 저기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의 의중을 따를 수 있는 소위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특검법 그냥 밀어붙이겠다. 그러니까 막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당대표가 이 문제 계속 끄집어내는 순간 본인이 되치기 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 부분.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이제 입만 전형적으로 살았고 이제 나불나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입만 살았기 때문에 저런 자의 말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왜 그 제3자 추천 특검을 가져왔는지 이미 한동훈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도 뭐 이재명 대표의 안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의 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오히려 야당의 공세를 막기 위한 특검이지 이 특검을 통해 가지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한테도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특검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봤자 의미 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최혜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또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냐. 정말 궁금하냐. 저는 한동훈은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어떻게든 야당의 이걸 공세로 치부하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들은 제3자 특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 이거 한번 해보자라는 식의 정략적으로 이미 접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말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다? 저는 오히려 한동훈의 말을 믿는 것보다는 그냥 동네의 잡스러운 사기꾼의 말을 믿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전 중대의 범죄자로 보이기 때문에 전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 아니, 신 변호사 나불나불 얘기하니까 너무 나불거려요. 한동훈 대표는 다 의태어와 의성어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나불깐족. 나불나불 깐족깐족 쫑알쫑알도 쫑알쫑알. 있습니다. 아, 진정성은 없고요. 그 참 그거를 그렇게 못 고칩니다. 인터뷰 사람이 변합니까? 정말 그 어제도 변하면 이렇게 죽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변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이거 예의도 없는 게요. 제가 어제 MBC 인터뷰 저도 MBC 인터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는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주 피곤하고 괴로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핵심이니까 정치는 그걸 풀어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게 계속 전제로 얘기합니까? 왜 만약으로 얘기합니까? 당신 나한테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당대표가 됐는데 말이야. MBC 여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걸 대놓고 아마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MBC 앵커 좀 왜 저러는 거야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인 국민이 보게 되면 질문 잘하는구나. 저게 핵심인데라고 얘기했을 텐데 왜 계속 만약 전제를 깔고 얘기합니까? 정치는 생물인데. 녹화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김조 원장님 자세히 보셨으면 맨 마지막에 인사를 안 하고 끝나요. 네. 그러니까 뭐 대체로 이제 인터뷰하면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수고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딱 그냥 허망하게 끝났어요. 들을 말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뒷얘기를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는데 결국은 나중에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나 이런 거 인터뷰 안 해.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표정 보세요. 표정. 짜증나는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특검 추천에 대해서는 오늘도 한동훈 대표가 뭐 왜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오히려 더 정쟁적 아니냐 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야당 추천 특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전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검 14번 중에 성공한 특검 딱 2번밖에 없고요. 그 2번의 특검은 박근혜 최순실 특검하고 드루킹 특검밖에 없는데 둘 다 그 권력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다 야당이 둘 다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한동훈 대표는요, 박근혜 최순실 특검 야당 추천 특검에 수사 검사로 들어가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야당 추천 특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 지금의 한동훈이 과거의 한동훈한테 일침을 날려야죠. 그 위헌적인 특검에서 나와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때는 박영수 밑에서 윤석열 똘마니로 수사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야당이 추천한 특검은 민주당 특검이고 정쟁 특검이다? 그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다른 사람, 국민의힘에서 다른 사람이 누가 그런 말 한다 그러면은 아니 뭐 백보 양보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제가 널리 양해를 하지만은 어떻게 한동훈 본인이 그 말을 합니까? 이건 뻔뻔의 극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는 똘똘 뭉쳐서 친윤끼리 가자는 거니까 오히려 정직한 면은 있습니다. 그냥 정권 재창출을 안 하겠다라는 전략이고요. 한동훈으로 갔을 때는 또 한 번 보수가 기회주의로 세탁을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분칠하고 나타나는데 한동훈 뒤에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의 오른팔인 김재석 의원 같은 사람들이 안 나가잖아요. 왜 안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는 건 이상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뭔가 다른 뜻이 있는데 저는 한동훈에 대해서 실력 없다는 걸 알고 한동훈이 대표로서 차도살인의 칼로 한번 쓰고 그 다음에 김재석 의원 같은 사람들은 아마 비대위원장을 생각하지 않을까 전 싶고 그렇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대권으로 보수에서 또 등장하면 이준석 의원까지 다 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망할 건데 저는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원희룡이 되면 빨리 망하고 한동훈이 되면 천천히 망할 건데 조금 골치는 아파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신인기 대표님, 네. 한동훈이 다음 대선에 안 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우선 저는 한동훈의 정치적 뒷배들을 좀 제가 세 분류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룹은 3개. 첫 번째가 조국 흑서팀을 비롯한 검찰 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같이 못 가겠다라는 검사들이 한동훈을 밀고 있고요. 두 번째 그룹이 MB계들이죠. 그러니까 MB계들의 잔존 세력들이 오세훈 시장을 밀고 있는데 그 그룹들이 지금 당내에서 지지를 합니다. 그게 바로 김재석 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범친윤이 분화되면서 또 한 번의 기회주의가 여기 또 작동합니다. 그래서 배현진 같은 전형적인 기회주의 그 친윤 떨거지들이 또 여기 와서 지금 해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그룹들이 지금 한동훈을 밀고 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주류가 돼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건데 결국 제가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이 잘 될 가능성이 매우 낮거든요. 뭐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잘 된다 그러면은 요 세 그룹들이 밀어서 한동훈을 대선 주자로 밀겠지만은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럼 한동훈은 어차피 당원에 따라 가지고 1년 6개월 뒤에는 내려와야 돼요. 지방선거 공천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럴 때에는 한동훈이 오세훈 쪽하고 딜을 할 수가 있죠. 본인이 준비도 덜 됐고 뭐 1년 해보니까 매우 어렵다. 그럼 자기는 그냥 서울시장 가보겠다라고 하면서 오세훈의 후계자 자리를 한동훈이 노릴 수가 있고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은 장악했고 민심과 멀어졌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대권 주자만 된다 그러면 서울시장으로서 수도권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마치 당권을 이제 공유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대권 가도에 좀 더 지름길을 놓아주는 전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대통령, 한동훈 서울시장 이렇게 그래서 당권은 비워주는 거죠. 1년 6개월이 아니고요. 대선부터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내년 9월에 내려와야 돼요. 대선을 나가려면.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러면은 당원 당규를 바꿀 것이냐, 그럴 힘은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지방선거를 나간다면 아마 나경원 후보랑 또 이제 한번 붙게 되겠죠. 나경원 후보 이제 서울시장의 뜻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세 부류 뒷배 중에서 오세훈 시장계의 그 측근들이 다 지금 한동훈 후보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과거에 정무부시장 뭐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그래서 보니까 당내 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얘기를 해보니까 속내는 대부분 한동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대놓고 얘기하면 선관위에서 경고받으니까 말은 못하고. 그래서 대권의 뜻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룰을 바꾸지 못한다면 내년 9월까지인데 그 사이에 한동훈이 어떤 실력 발휘를 해서 당이 앞으로 국민들이 다시 인정받고 비전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뭐 한두 차례의 재보궐 선거 가지고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 특검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좌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번에 김재석 의원 같은 사람이 도봉에서 당선이 되면서 상당히 화제를 끌었거든요. 근데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최고위원조차 출마하지 않는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부에 대해서는 이미 당내에서
진단을 내린 거예요. 이거 잘 될 수가 없는 지도부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이 만약에 플랜 B를 선택하면서 오시장 쪽하고 뭔가 모종의 서로 정치적인 노선을 같이 간다고 한다면은 오세훈 대권론에는 한동훈과 같은 신검찰 라인도 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021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재보궐선거에서 이준석 당시 당시에는 뭐 직책이 뭐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준석 의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을 다시 한번 대선을 앞두고서는 그려볼 수 있다. 그러면 범보수의 통합을 또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민주당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좀 미리미리 경계를 좀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안 한다면 나중에 가서는 크게 이게 좀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한동훈 체제로 이제 국민의힘이 짜여졌는데 앞으로 용산과의 관계 그리고 또 뭐 민주당과의 관계는 뭐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 내부의 역학관계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네. 해드리면 제가 이 국민의힘의 기회주의 그럼 제가 알레르기 반응이 오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는 게 배현진 의원이 윤석열에게 있다가 한동훈한테 옮겨온 1호 인사라면은 예를 들면 김근식 위원장 같은 분도 한동훈한테 지금 붙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배현진, 김근식 이분은 이제 송파에서 같이 그렇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예. 거의 앙숙 같은 사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앙숙 같은 관계도 한동훈을 놓고서는 또 같은 사람을 지지하면서 권력을 또 해먹겠다라는 이 모습 자체가 저는 보수의 이 기회주의 뿌리 정말 이익을 준다 그러면은 나라까지도 아마 팔았을 것 같은 이 모습들이 저는 보수의 가장 큰 문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배현진 의원은 대선 때는 홍준표였잖아요, 또. 아이고 배현진 얘기하지 마세요. 토 나와요. 홍준표, 윤석열, 한동훈. 그 다음 스텝이 궁금해요. 근데 한동훈을 중심으로 그 앙숙들도 화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재미없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세훈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오세훈 측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뿜어내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오세훈이라는 인물이 대권으로 갈 수 있는 구멍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오세훈을 좋아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부터 예를 들면 한동훈이 서울시장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들으면 한동훈은 아무런 힘이 없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한동훈은 끊임없이 아마 서울시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대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대권 얘기를 해야 자기 세력들이 붙고 자기 사람들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 지금까지 한동훈이 하는 행태를 보면 본인이 당대표 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싸웠을까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어서 아마 그걸 대치하려고 하겠죠. 오세훈 쪽 사람들은. 근데 제가 볼 때 오세훈 쪽에 있는 분들 보면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나 이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뭐가 있어요. 문제냐면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건데 한동훈은 세력이 없거든요. 그래봐야 그 조국 흑서팀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MB계들은요 이명박 때 해먹고 윤석열 때 해먹고 지금 한동훈 때 또 해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호 장관 같은 분들의 움직임을 아마 앞으로 더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람이 좀 이상해요. 나 같으면 좀 확실하게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진상조사한다고 그러는데 그 수사했던 검사는 사표 내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 나하고부터 이제 완전히 총장 보기를 근데 신은규 대표님 네. 이 정도면은 검찰총장 쪽팔려서라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능할 수가 없고요. 무능하면은 좀 부끄러움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과연 느끼고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냥 단지 생계형으로 그냥 월급을 받아먹기 위해서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무엇보다 이거는 검찰 내부에서 검찰총장 패싱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극상입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의 쿠데타라고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원석 총장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있다면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전 반드시 징계해야 될 사안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초등학교는 존대 나왔다고 그러는데 왜 저래요? 아, 이거 사표라도 던지던지. 그러니까 뭐 말만 말이에요. 무슨 사자성어 갖다 붙여 쓰면서 하면 뭐 달라집니까, 이 상황이. 아니, 사표 내야죠. 50일밖에 안 남았어요, 임기도. 그리고 이제
그 후임자 지명하고 나면은 그야말로 끈떨어진 뭐 되는 건데. 지금 사표 내면 퇴직금 안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권한대행지까지 해서 뭐 2년 넘게 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무슨 여한이 있겠냐 이러는데 여한이 있어 보여요. 굉장히 연연해하는 걸로 보이고 중앙지검장이 이창수가 이 정도로 나올 정도면 이거 우리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집단 항명 수괴죄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총장에 대해서 이 정도 하는 거면은. 진짜 그런데도 집단 항명 수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검찰총장이. 아니 그러면 사표라도 던지면서 할 말 하고 끝내던지. 무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일을 하면서 그리고 본인은 이 명품백 사건 터졌을 때 작년 11월에 이거 동영상이 다 공개가 됐는데 올해 5월에서 총선 참패하고 나서야 본인 무슨 수사를 5월 말까지 끝내겠다, 수사팀 꾸리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놓고는 갑자기 5월 달에 수사 지휘라인들 싹 다 인사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도 무슨 7초간 침묵,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 그 결과가 이거예요. 그런데도 사표도 못 던지고 있잖아요. 아니 저는요 네. 이원석 총장님 그냥 빨리 책 한 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멘트는 좋아요. 멘트들은 좋은데 행동을 안 해서 문제고 저는 검찰을 망가뜨린 데에는 윤석열, 김건희의 권력도 저는 작용했다고 보지만은 이원석 같은 이런 무능자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맡아왔기 때문에 검찰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저 그 책임이 무겁다라고 봅니다. 언지를 줬을 거예요. 야 너는 이 다음에 총장이야. 이번에 마음대로 해. 그 뭐 한 달, 두 달이면은 물러날 놈 뭐 신경 쓰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상조사. 무슨 진상조사? 너는 한 달 있으면 물러나고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을 건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없는 거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알고 저겠다는 그건 확인할 수가 없는 건데 일단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놓고 18일 날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공개적이라도 검찰청사에 불러서 수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벌어진 건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씨 그 변호인한테.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감지 못하는 검찰총장이라면 존재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총장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유고 총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5월달 이후부터 본인은 5월 3일날 신속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수사팀 지시를 내릴지 내렸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 자체만으로 제가 볼 때 총장으로서 능력이 없다. 깜이 아니라고 보는 그리고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참 권력의 무상함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일국의 검찰총장 아닙니까? 이원석 총장이 아무리 무능해도. 근데 검찰총장도 저렇게 이제 자기 임기가 다하고 힘이 빠지니까 서울중앙지검장한테도 이게 치받음을 당하잖아요. 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의 예고편이냐? 요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예고편인 거예요. 그렇죠. 임기가 떨어져 가고 이제 기한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한테 치받음을 또 오늘 만찬 때부터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원석의 모습은 윤석열의 예고편이다. 근데 이제 둘의 차이점은 이원석 총장은 성격이 좀 순하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쾅쾅쾅쾅 경로하면서 가만히 죽진 않겠죠. 그 차이... 수사검사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예. 안가에 그 신분증을 내고 기어 들어간 것이 무슨 예.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미 수사 의지 대신에 예. 얌전한 그 충견처럼 꼬리를 내린 거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보고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걸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난 좀 그쪽에서 논리라도 좀 만들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당사자가 김건희가 현 검찰총장의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 개입 못하게 해놓은 건데 그때 그 규칙을 금쪽같이 지금 지키고 있다? 아이고 그러세요? 뭐 저는 그 수사지휘권 문제도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은 살다가 피의자가 검사를 소환하는 건 처음 봅니다. 원래 검찰이 피의자를 소환하잖아요. 근데 피의자가 검사를 오라가라 소환합니다. 저는 출장 세차나 출장 뷔페는 들어봤어도 출장 조사는 처음 들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누구를 물어나고 아까 이제 추미애 장관님은 이제 면책 특권이라 했지만은 이제 그건 불소추 특권이라고 합니다. 면책 특권하고는 좀 다른 건데 소추당하지 않을 뿐이지 수사는 다 받았거든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근데 김건희 쥐가 뭔데 오라가라를 제3의 장소를 지정을 해서 공무원들을 오라가라 합니까? 뭐 자기 종입니까? 저는요. 보안과 경호 얘기하는데요. 경호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보면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경호 대상으로 하거든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 MB 아들 시영 씨, 이 사람들 다 수사기관 와서 경호 받으면서 다 수사 조사 받았고요. 보안 얘기하는데요.
아니 피의자가 보안을 운운합니까? 아니 이종호 씨 있지 않습니까? 이종호 씨가 보안 얘기하면서 아 내 폰은 보안이니까 못 줘. 범죄가 있으면요 그 보안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 폰 뺏어서 조사하는 게 수사예요. 무슨 보안 운운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가 보안과 경호를 얘기할 때 저는 머리가 좀 미쳐 돌아간 줄 알았어요. 아니 범죄 피의자가 보안을 얘기하면서 수사를 그딴 식으로 받는다? 대한민국 어떤 피의자도요 그런 얘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검찰이 희화되고 수사기관이 농락당하고 국민이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거, 전 이건 정말 묵과할 수가 없다. 이번에 윤석열의 많은 잘못들 중에서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 특혜와 이런 식의 몰상식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붕괴고요. 이 수사 결과를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납득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은 경호 대상의 핸드폰이니까 그냥 갖고 있어도 된다가 아니고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낱낱이 그 내용들을 봐야 될 입장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출장 조사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엄포 협박까지 했잖아요. 내가 지금 조사받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그 순간 조사 중단한다. 아니 본인이 검사입니까? 아니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로 바뀐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정말 이 모멸감과 수모를 느끼면서 정말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우리가 똑바로 수사도 못하고 하면서 사표를 던졌다는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더니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총장이 뭐라 그래서 나 못하겠다라고 사표를 던지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서는 검사들이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구나 싶어요. 저는 우리나라 수사지휘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김건희한테 있네요. 수사지휘권이. 아니 슈퍼챗 10,000원을 보내시면서 영부인이 검사를 조사했다에 10,000원 겁니다 그러셨더니 조사루 스님이 20,000원을 하시면서 검사 영부인 조사 안 했다에 20,000원 겁니다. 아니 근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니까요. 앞으로도 누가 뇌물죄로 혹시 수사받는 분 계시면은 검찰이 전화하면 얘기하세요. 제3의 장소에서 모초에서 만나자고. 기록 싸들고 다 오라고 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김건희 케이스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질 것이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그 집 앞에 여기 카페로 오세요. 그럼 되겠네 이제 앞으로. 그래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저 핸드폰 놓고 오세요. 아 오면 핸드폰도 빼으세요. 검사 것도 뺏고 자기네 핸드폰 바구니에다 갖고 와야 돼요. 핸드폰 내세요.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이게?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저한테 집요하게 묻지 마세요. 저 그럼 중간에 나갑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웃기는 짬뽕이 그래서 저는 아까 탄핵 나와서 제가 한 말씀만 이거 중요해서 꼭 드리고 싶은데 전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사건으로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됐잖아요. 전 그거는 미완의 탄핵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찰의 힘을 빌려서 탄핵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권력이 돼버린 윤석열을 만들어버린 그 기초를 제공했다. 그럼 저는 이번에 이 검찰권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찰의 힘을 빌린다. 저는 그건 꿈도 안 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야말로 완성의 탄핵. 그러니까 전 국민의 여론과 민심의 불같은 분노로 전 이 정권을 탄핵시키고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검찰의 힘 빌릴 생각도 이제는 머리에서 지우고요. 조금 더디고 힘들더라도 국민들이 고생해서 저는 스스로 쟁취해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이 대면 조사에 응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지금 자꾸 황제조사라고 하시는데 그 장소 자체가 무슨 시설이 좋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안 유지가 어렵고 조사 중간에라도 보안이 세게되면 그 경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건 머리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둘 다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와, 김건희 진짜. 피의자가 주가 조작과 명품의 피의자가 명품의 뇌물수수 혐의에 수사 당해주시니까 우리가 그럼 다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까? 저게 사람이에요. 저는 저분이 이제 검사 출신이고 이제 윤석열 딸랑이 출신인데 전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취급을 하기가 싫다. 예, 말 듣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네요 정말. 그 어려운 대면 조사를 영부인이 결단해 아이, 주셔가지고 재밌어요. 이렇게 했는데 너네 무슨 소리야 지금 한마디로 그건데 그러면 저기 그 검사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21일 날이요. 토요일 날. 21일을 국경일로 정합시다. 어? 여사님이 결단을 내리신 날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그 위대한 결단을 내리신 그렇죠. 날을. 그 샌드위치를 기록물에다 보관을 해야죠. 예. 제가 볼 때는.
그 드셨다는 거, 아휴. 그 쌌다는 봉지도 전시하고. 근데 저런 얘기를 어떻게 국정감사장이나 저기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국회에서. 국회에서 어떻게 할수 상임위에서 있죠? 저런 얘기를 카메라가 다 찍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저는 정말 저분의 머릿속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정말 그리고 놀라운 궁금하네요. 건 황제 조사라는 뜻이 저 뜻이 아니잖아요. 아 비유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가서 앉았다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법 앞에 그러니까요. 평등한데 네. 왜 너만 예외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로 참 아니 멍청한 거 아니에요? 검찰 청사가 그렇게 황제의 방처럼 화려하게 꾸며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할 수 있었던 저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주진우가 누구한테 표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된 거예요? 국민한테 표받아가지고 대통령 된 거잖아요. 아니, 국회의원 된 거잖아요. 그래놓고 누굴 지키느냐? 대통령 하나 지키는 이렇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괜히 보여줬네. 아니, 서면 조사와 달리 이 대면 조사는 실시간으로 신문을 하는 거니까 진짜 강도 높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준비를 얼마나 했습니까? 핸드폰 다 제출하고 원래 검사들이 그 실제로 신문하고 할 때 중요한 대목이나 그런 부분들은 위에 그 직속상관하고 상의도 해가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할 전화도 없기 때문에 무슨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강도 높게 제대로 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요 이 장면이 너무 불쾌한 게요. 주진우도 검사거든요. 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 소환해가지고 조사했겠습니까? 구속 수사도 하고 여러 개 했을 텐데 당신이 했던 그 수사 당했던 국민들한테 안 미안합니까? 그런 발언하면은 어떻게 김건희라는 저 권력의 특혜를 받고 있는 저 사람을 두둔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게 강도 높은 수사다? 그럼 구속 수사 당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본인이 다 옛날에 잡아들여서 했을 거거든요. 전 정말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좀 국회의원이고 하면은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고 기본의 상식은 지켜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선 넘은 발언이고 아 정말 보시는 국민들이 너무 참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정말, 부류가 네. 끼리끼리입니다. 딱 저 부류 수준이에요. 딱 어떻게 끼리끼리예요. 저런 자가 대한민국 검사를 했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죠. 아니요. 김건희 씨는요, 그냥 일개 외톨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그냥 부인일 뿐이에요. 대통령 부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소위 검찰 출신으로도 비판하지 못할 망정 저걸 옹호하려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동원해서 저런 논리를 가지고 범죄인들 조사했으면 범죄인들 누가 걸리겠습니까? 하나도 안 걸려요. 저런 논리를 가지고 했었으면. 자기들이 수사 잘못해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수사받고 나와서 본인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강도 있는 수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기까지 합시다. 나 진짜 오늘 마지막에 아주 기분이 많이 나빠졌어요.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의 준법정신 결여 그렇게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워싱턴 특파원을 했잖아요. MBC 네. 있을 때. 그 남포군전이요. 남포군전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가장 부적격한 인사가 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통위법에 보면요.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 공익성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방송의 자유는커녕 오히려 방송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법인카드 쓴 거나 뭐 남포군전한 걸 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공익과는 배치되는 인물인가 이게 다 만천하에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카드를 강조하는 것은 뭔가 이진숙을 통해서 또 한 번 이 방송을 장악해서 흔들어 보겠다 이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이라는 기관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방송을 파괴함으로써 결국 헌법체제를 좀 무너뜨리겠다라는 의도 외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해석할 길은 마땅치 않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헌법에 나온 헌법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방송의 자유는요. 권력자가 방송을 탄압해서 자기 입맛에 방송 만드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자가 취재하고 보도할 자유 그리고 편성권자가 편성을 통해서 결국에는 기관 내부에서 방송 언론사 내부에서 국민을 위한 언론을 만들어 나가는 자유를 말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숙 후보자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자유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스피커들은 안 되시고 선결제라고 해가지고 선결제? 처럼 네.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끊어드리거든요. 50만 원 정도면 네. 안팎방 한 28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속된 말로 신인규 변호사님 저걸 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법인카드 뭐, 그렇죠. 뭐 카드깡 하듯이. 카드깡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200만 원 긁어줄 테니까 빵 100만 원어치 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뭐 이렇게 돌려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걸 이제 깡이라고도 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전문 용어로 슈킹이라고도 하죠. 깎아놓고 이제 본인이 먹는지 이건데 사실 저걸 이제 형사적으로 보자면은 그 기관의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의 돈을 업무용으로 쓰지 않고 본인이 소명되지 않는 뭐 개인 내지는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썼다 그러면은 회사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 지금 시중에서는 빵진숙이라고 빵을 예. 되게 좋아하니까 저 깜빵 가지 않겠습니까? 저기 빵을 좋아해서. 일남이녀님이 그걸 보내줬어요. 아, 정말. 진숙이 빵 좋아하니 빵에 보내자. 빵진숙을 빵으로.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뭐 이 정부의 기조에 따르면요, 뭐 법인카드 100원 한 장만 잘못 써도 지금 다 카르텔로 지금 소위 말해 조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진숙부터 이거 먼저 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정말 그 법이 평등하고 법이 살아있다라면은 이 빵진숙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말 엄정하게 이거 수사해 봐야 될 사안이다.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저렇게 오버하면 그냥 덮어졌을 수도 있는 부끄러운 일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게 돼요. 자기가 지금 그 자리까지 갔으면 그나마 감지덕지하고 있어야지. 그거를 또 장관급 그 일을 맡겠다고 이렇게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와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저렇게 부끄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그냥 안 한다고 그러겠어요. 아니요. 저 옆에서 보니까요. 절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걸 용납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심리 훈련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걸 단단하게 만드는 게 그게 곧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빵 구입할 때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대전 MBC 노조나 대전 MBC 직원들이 노조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도저히 저 사람 사장으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장 저지 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 물러나라고 해서 출근도 안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장직을 내려놓는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대전 성심당에 가가지고 빵을 사서 거기서 그냥 마지막인데 그래도 당신들이 그렇게 날 싫어하고 물러나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내 성의로 이거는 빵이라도 드십시오. 이렇게 줬다면 모르겠는데 왜 서울에 와가지고 빵집을 2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긁고 다닙니까? 그 들고 가지도 못한다는 양을. 그러고 난 다음에 기사편에 실어서 보내줬다고요? 그럼 왜 사장직에서 물러날 사장직을 수행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기사 딸린 차를 또 끌고 다니게 만드는지도 웃기는 거고 그날 사장직이 떨어지는 그날 바로 빵을 그렇게 많이 긁어가지고 보냈다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저게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범죄입니다. 범죄죠. 그러니까 횡령이죠. 범죄를 방치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수사에서 단죄하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진숙의 형사 범죄 사안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렇게 윤석열 정권에서 뽑은 사람들은 한결같은지 보면서 도대체 그렇게 사람이 없을까?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뽑을까? 저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그렇게 우습게 보더니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도 저렇게 생각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신은규 대표.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다라는 평가를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자는 그거 감수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정말 비정상적인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 같지도 않은 되먹지 못한 사람을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장관급 그것도 탄핵 대상까지 되는 주요 요직에 앉히는 대통령은 그런 과연 사람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더 역으로 묻고 싶고 정말 아무리 끼리끼리 정권이라고 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많은 인사의 논란이 있었지만은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국민들이 정동영 의원과 아마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고 무엇보다 어제 정동영 의원의 질의가 상당히 좀 감동을 줬던 이유는 누가 써준 걸 읽은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기반으로 아마 국민을 대신해서 질타했기 때문에 아마 그 20초의 침묵의 눈빛이 좀 이목을 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MBC 사장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방통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두 사람도 지금 저는 유법적인 맞습니다. 운영이라고 보는데 그걸 지금 적법하게 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무리 이진숙이 여기에서 부적격으로 판정이 났다 하더라도 윤석열은 임명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두 사람 만들어가지고 MBC 경영진 교체하는 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원래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탄핵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직무대행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판례가. 그래서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려고 하니까 또 이걸 또 사표를 또 내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준석을 임명을 해서 두 사람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수싸움 속에서 시간 싸움 아닙니까? 그게 시간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이 정권이 의도하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야권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 싸움이 맞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거는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한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 왜냐하면 원래 지금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서 임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임명을 했을 때는 방통위법에 보면 임기가 3년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럼 임기를 보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을 지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 꼼수식으로 서로 눈치 게임 하듯이 사고를 치고 도망가고 사고를 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도망가니까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그 직무대행으로서 한 일까지도 지금 잘못이 돼서 사실은 지금 탄핵 소추가 또 도망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법에 나온 임기보장도 지금 무시한 거지만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2인 체제에서 운영하는 방통위는 전 위법 상태라고 봅니다. 위법 상태에서 행한 모든 결정은 다 위법한 겁니다. 그 이유는요. 제적 과반수로 의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제적 과반수라는 얘기 협의체 기구고 독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5명이 모여서 제적을 이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널리 양해해서 5명에서 제적을 일부 못 채울 수도 있는데 왜 최소 3명 이상은 돼야 되냐면요. 제적의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할 기회를 줘야 그래야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2명으로는요. 절대 과반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의결사항을 다 2대 0으로 다 찬성 내지는 반대를 같이 몰고 가야 되는데 그건 회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최소한의 제적이 3명은 돼야 그래야 2대 1로라도 과반수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많은 잘못을 했고요. 뭐 저는 뭐 술 많이 먹은 거 이런 것까지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진짜 이렇게 헌법기관들 그리고 이런 국가기관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권까지도 마치 조롱하듯이 이런 식으로 임명권을 과잉, 오행사한 거에 대해서 전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을 이제는 물어야 될 시점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냥 그 감토라도 쓰겠다는 사람 찾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려고 줄 섰을 겁니다, 아마. 그 자리가 그래도 차관급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윤석열 예. 인심 쓰기만 좋아졌네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는 거죠. 예. 방통위원장이 지금 3번째인데 1년 사이에 3번째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각의 그 방통위원장들이 전부 다 미션 하나씩 마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진수 후보자는 MBC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지금 그게 본인의 최대 목표잖아요. 유일한 목표이자. 그러니까 MBC 정리하고 나면 그 미션이 파서블이 될지 임파서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하나 하고 지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잘했다고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방통위원장이 임기가 3년이 보장돼 있는데 떳떳하면 왜 도망가냐는 겁니다. 아니, 야당에서 무리한 탄핵을 하면은 잘못됐으면 야당이 역풍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 도망가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본인들이 지금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헌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국정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회도 참을 수 없잖아요. 이 상황이 반복되면은 저는 이 모든 사태의 주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는 헌법의 위반에 대한 전 책임을 탄핵으로 물을 수밖에 없다.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국가기관을 어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정운영하면서 이렇게 국가기관을 망쳐온 대통령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좀 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은주님께서 신인규 대표님 만약 위법사항이라는 게 판명 나면 지금까지 둘만이서 자행했던 수많은 만행들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나요? 무효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해 오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행정부 내부에서 지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사법부에서 현실적으로 제동 걸 만한
지금 어떤 제도적 기반도 없고요. 이거 뭐 권한쟁의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사법부가 지금 의대 정원 문제도 처리하는 거 보십시오. 이 권력의 눈치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사법부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대통령의 직을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국가를 사유화하고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서 윤석열 도망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김홍일이나 이동관이 도망가듯이 윤석열도 도망가면 좋겠어요. 그냥 사임하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해서 전 이 헌법 위반에 대한 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구독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네,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탄핵소추밖에 그러니까 없죠.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피로 쓴 역사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이거 써놔야 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그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대통령 임기에 내려오는 순간 이 책임을 다 물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보님, 붕짜자 국방부 장관, 빵빠레 빵통위원장. 보스형님 TV님, 빵을 그렇게 좋아했으면 정어리 빵 만들기 행사 왜 안 왔냐? 거부한다. 더러운 손으로 빵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부합니다. 아니, 오면은 제가 거부합니다. 우리가 정신교육 좀 많이 시켜줄 수 있었을 텐데. 왔으면 좀 개조 한번 시킬 뻔했는데요. 핸드폰은 무선 조작으로 폭발이 가능하게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이 새는 경우엔 거기에 폭탄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갖다 대면할 때는 당연히 핸드폰을 갖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신윤기 변호사님, 변호사예요. 저 최지우라는 자는요, 당장 감옥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의 명예를요, 심각하게 훼손했어요. 아니, 무슨 검사가 테러리스트입니까? 검사가 폭발물을 조작한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전에도 전현직 대통령 다 조사했거든요. 청사에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검사들이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최지우 씨는 감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우리 앵커님 하신 말씀에 비유에 조금 자살을 보태자면은 정말 강도가 경찰을 체포하는 격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강도가 경찰을 체포하고 있다니까요. 수갑 뺏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두둔하면서 정당화시키는 저런 변호사. 저 법을 같이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정말 변호사 자격증을 저런 식으로 변호한다 그러면요. 저도 그냥 갖다 반납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영부인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는데 조서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수사 받기 전 검사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런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아니, 조사도 검찰 소환해가지고 출장조사하게 하더니 사과도 대리사과, 이걸 사과라고 언론이 써요. 김건희 대국민 사과. 오늘 그 신문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사과입니까? 언론이라면 김건희 변호인 통해 사과 뜻 밝혔다고 이게 사과냐? 그래야 언론 아닙니까? 이게 사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가지고요. 아까 제가 뭐 강도가 경찰 체포하는 격이라고 했는데 김건희가 완전히 대한민국의 헌법 위에 있다라는 그 상징적인 걸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역대 그 어느 전현직 대통령 그 가족들까지도 다 경호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다 검찰청사에 나와서 다 조사받았습니다. 일제히. 그리고 심지어 뭐 같은 영부인으로 비교하자면은 이순자 여사나 권양숙 여사도 다 받았는데 그분들 다 청사 나와서 받았고 심지어 신분도 참고인이었어요. 근데 김건희는 희대의 피의자인 영부인이거든요. 피의자. 그러니까 바로 구속을 시켜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검찰을 소환하고요. 제3의 장소로 검사들의 핸드폰을 뺏는 장면. 너무 이건 정말 기괴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겁을 할 정도고, 아니 피의자면요 검사가 제대로 된 검사잖아요. 김건희 핸드폰을 뺏어와야 돼요. 영장을 발부받아서. 근데 검사가 고분고분 자기 폰을 상납합니다. 폰 상납.
그러니까 저는 검사들이 참 재밌는 게요. 그 검사 탄핵한다고 국회에서 할 때는 막 거품 물면서 발작 증세로 막 그 덤벼들더니 지금 이 상황, 이원석이 패싱되면서 국민들이 기계에서 지금 놀라 자빠지는 이 상황, 검사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지금 김건희 피의자의 변호인이 저 떠들고 다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검사 한 명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동안은 제가 이제 평범한 검사들 열심히 일하니까 검사들 제가 좀 분리해가지고 정치 검사 나쁘고 뭐 평범한 검사 이렇게 분리해서 봤는데 오늘 이 시간부로는 그냥 검찰 조직은 다 망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의인 한 명이 없다라는 게 참 비극입니다. 제가 볼 때. 저희가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영부인님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그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수사를 받기 전에 그 조서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권사님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송구스럽다. 또 그다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예를 들면 진술 조서에도 남겼지만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래. 근데 진술 조서에는 남기지 않았지만 네. 없지만 그러니까 저 말이 본인 말인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그럼요. 어떻게 알 것이며 휴대전화 폭발물 얘기한 자의 말을 어떻게 진실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만 그냥 예로 설명드리면은 과거에 그 우병우라는 레이저 눈빛 검사 있지 않습니까? 예. 우병우가 검찰 청사 와서 조사 받았거든요. 근데 검사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팔짱을 끼고 아주 편안하게 재직 같은 편안함으로 쉬고 있는 장면이 조선일보에 의해서 사진 기사가 찍어서 나온 게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우병우 정도만 돼도 가니까 친정집이고 재밌는 거예요. 그냥 농담 따먹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김건희는 제3의 장소에서 그것도 검사들 핸드폰까지 다 뺏어버리고 검사를 소환했잖아요. 그럼 저는 김건희는 그럼 우병우에 비하면은 어떤 조사를 받았을까? 한번 머리에 상상이 그려지거든요. 그냥 뭐 윤석열 후배, 그 검사 후배들 뭐 격려하면서 치하한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조사받은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 안에서 국민들은 우병우를 통해서 김건희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데 뭐 사과를 했는데 조서에 안 남겼다?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저 최지우란 사람은 야 저렇게 권력의 시녀, 권력의 딸랑이가 돼가지고 저걸 방송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한다?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말. 왜 가능하겠어요? 여사의 생각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골프 3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골프 얘기예요. 근데 이게 느닷없이 아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에 대한 답장이잖아요. 임성근 사단장. 네. 그 골프장에 3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대는 없습니다. 그럼 이날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데도 없습니다. 대면 조사에 응한 것은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이 대면 조사에 응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지금 자꾸 황제 조사라고 하시는데 그 장소 자체가 무슨 시설이 좋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분 같아서 공인으로서의 자격은 없어 보이고 이 시점에서 오히려 포기하시는 게 제가 정당인으로 활동하거나 자연인으로 활동할 때의 글들입니다. 언제부터 그 우리나라가 이른바 좋아요 연좌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짜. 주둥이 때리는 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참 신인규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최지우, 유상범, 주진우 다 변호사죠? 정말 저런 자들이 법을 얘기하고 지금 그런 자식들이 공정을 얘기하고 상식을 얘기하고 그런 새끼들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하고 있죠. 저는 이 나라를 그동안 뭐 발전시킨 분들 많지만은 이 나라를 망친 주범들은 저는 검사 출신들 변호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저도 지금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최지우 변호사 모습 보면은 정말 같은 변호사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법조에 대한 불신을 가지시는 게 전 오히려 좀 당연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박박 긁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존중과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줄
그 공간이 생기겠습니까? 전 너무 참담하고 정말 저는 저런 자들이 지금 공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 다 몰아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그렇지만 또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아까 유상범 의원 3부 없다고 그러는데 머리에 땀 찔찔 흘리는 거 보셨죠? 임성근 씨가 모처럼 만에 정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건 진짜 같아요. 제가 보니까 3부 없다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네요. 이진숙이 1등 해버렸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검찰청에서 조사받으라고 전화 오면요. 검사 보고 오라고 하세요. 그냥. 아, 그럼요. 네, 와서 다리도 받는 아프고. 게 낫지. 왜 김건희만 특혜받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앞으로 하니까. 다 오라고 하세요. 이제 검사들이 바빠질 것 같아요. 이제 출장 조사를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윤석열 한동훈 관계로 봤을 때 그렇게 금방 불러서 이렇게 뭐 좋은 모습 보일 것 같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뭐 이틀 만에 이렇게 저녁 먹자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서 뭐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다음날 표결을 했잖아요. 뭔가 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고려해 본다면은 당이 단합해서 똘똘 뭉쳐서 막아야 되니까 108개의 반대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마 다급하게 아마 불렀을 것 같고 한동훈만 안 부른 이유는 낙선자들 표도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이 수틀려가지고 아 나 뚜껑 열리는데 그냥 반대표 이게 찬성표 던진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예. 그냥 한동훈 단둘이 보기도 싫고 당을 단합시킨다는 목표로 아마 다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추쌈 싸먹으면서 아 이건 통합의 상징이야. 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상추쌈이 통합의 의미인 거를. 그러니까 밥풀떼기도 떨어지지 않도록 잘 싸맸는데 밥풀떼기가 3개가 어제 밖으로 튀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실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무기명 투표 그것도 투표 못할 정도의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국회의원 자질도 없는 거지만은 만약에 실수라면은 다음번 제2결 때 더 많은 사람이 실수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근데 30명이 실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왜 샌드위치 먹었을까? 출장 뷔페도 많이 있는데. 그 한 보수 인사가요. 그 만찬장에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그 대표가 같이 러브샷 했잖아요. 윤 대통령 맥주, 한동훈 대표는 콜라. 제로 콜라. 근데 예. 그 사정을 알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음료가 아니 음료 중에서 마시는 유일한 음료가 제로 콜라래요. 윤석열이 네. 소맥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술 말고 술 말고 중에 마시는 유일하게 마시는 음료가 제로 콜라라는 거예요. 의외네요. 설탕 많이 들어간 거 먹게 생겼는데. 아니, 외모로만 보면은 뭐 더블 슈거 이런 걸 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한동훈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로 콜라를 갖다 놓은 게 아니다. 본인 마시려고 갖다 놓은 본인 거다. 마시려고 자기 마시려고 갖다 놓은 거를 그래서 어차피 한동훈 의원 그 대표는 술을 안 마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제로 콜라를 마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브샷이 아니었던 거지. 쇼윈도우 당정이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저 하나만 마지막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 적은 내부에 있다고.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적은 내부에 있어서 자중질환으로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 딱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저자의 성격이 있잖아요. 저걸 누가 맞추겠습니까? 맞출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김건희 외에 없어요.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할아버지가 와도 저건 안 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저는 알아서 무너질 것 같은데 그 시간을 빨리 앞당기면 좋으니까 그 균열을 잘 파고 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 꼭 드립니다.